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손발저림 자료들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어쩌면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신경 문제일 수도 있다. 이 점을 좀 명확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신호 같이 한번 해석해 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 손발 저림이라는 게요,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등일 수가 있거든요.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혈관 문제일 때, 또 신경 문제일 때 이 저림의 특징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구별해 보고요. 또 언제 진짜 병원에 가야 하는지, 그리고 스스로는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보통은 그냥 피가 잘 안 통하나? 이렇게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렇죠.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죠. 자료들을 보니까 혈관 문제는 주로 손발이 좀 차갑고 피부색이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혈류가 잘 안 가니까요. 특히 걸을 때 다리가 막 터질 것처럼 아파서 좀 쉬었다 가야 하는 거요.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던데 네네. 간헐성 파행 중요하죠. 이게 딱 활동하면 심해지고 쉬면 좀 나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요. 네, 그게 전형적인 혈관 문제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. 반면에 신경 문제는요, 감각 이상이 훨씬 더 두드러져요. 뭐랄까, 자료에도 나왔지만 찌릿찌릿하다거나 아니면 화끈거린다거나. 느낌이 다르네요. 네, 뭐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느낌? 아니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,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시죠. 그리고 밤에 특히 자려고 누우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. 밤에요? 네. 또 어떤 특정 자세, 예를 들면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때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.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어떨 땐 힘이 좀 빠지는 느낌, 근력이 약화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.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양쪽 발끝이나 손끝에서 거의 대칭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. 대칭적으로요? 근데요, 자료 중에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어요. 어떤 분이 분명 혈관 문제로 진단해받고 치료 중이셨는데 이상하게 밤에 저림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군요. 일반적인 패턴과는 좀 다르네요. 네, 그래서 진단이 좀 까다로웠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그러니까 혈관 문제랑 신경 문제가 막 섞여 있거나 아니면 좀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증상만 딱 듣고 나는 혈관 문제네, 신경 문제네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특히 당뇨병처럼 이제 혈관이랑 신경 양쪽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 복잡해지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지 자료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이럴 때 진짜 빨리 병원 가세요. 이걸 강조하고 있었어요. 맞아요.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. 갑자기 저림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몸 한쪽에 마비 증상이 오거나 말이 좀 어눌해진다거나 네, 그런 건 정말 위험 신호죠. 또 통증이 너무 극심하거나 갑자기 힘이 쭉 빠진다거나 저림 범위가 막 넓어진다거나 심지어 대소변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네, 이런 증상들은 혹시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지체하면 안 된다고요. 맞습니다. 그런 경우는 정말 시간을 다투는 문제죠. 병원에서는 일단 혈액 검사 같은 걸로 염증 수치나 비타민 결핍 같은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요. 그리고 신경 전도 검사라고 해서 신경 신호가 얼마나 빨리 잘 전달되는지 그걸 봐서 신경 손상 여부를 파악해요. 이게 아주 중요하죠. 신경 전도 검사요? 네. 또 혈관 초음파로 혈류는 괜찮은지, 어디 막힌 데는 없는지 이런 걸 보고요. 필요하면 MRI 같은 좀 더 정밀한 검사로 허리 디스크나 다른 구조적인 문제까지 확인하기도 하고요. 그렇게 원인을 찾아서 약물 치료를 하던 물리치료, 주사치료, 어떨 땐 수술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거죠. 네.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진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. 바로 생활습관 개선. 네.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이게 기본이 안 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재발하기 쉽죠. 특히 꾸준히 걷는 거요. 유산소 운동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나오던데요. 네, 맞아요. 걷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거든요. 한 연구자료 보니까 특히 꾸준한 중강도 걷기가 신경병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. 중강도 걷기? 네.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식단도 마찬가지고요. 그냥 막연히 건강하게 먹자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
혈관이나 신경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짠 음식, 기름진 음식, 가공식품 이런 걸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. 그렇죠. 뭐 체중 관리,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일 거고요. 금연, 금주도 당연히 중요하고. 아, 그리고 몸 따뜻하게 하고 꽉 끼는 옷이나 신발 피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.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하겠죠. 그럼요. 신경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이 방해받는 걸 막아주니까요. 손발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고 또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요.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. 특히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거나 스마트폰 오래 보시는 분들 자세가 나빠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.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더라고요. 결국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단순히 증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고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손발 저림의 두 가지 주요 원인, 혈관 문제와 신경 문제의 차이점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들,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시나요?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내 증상은 그럼 어디에 좀 더 가까울까?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보시는 건 좋은데요. 하지만 절대 그걸로 자가 진단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렇죠. 꼭 전문가와 상담해야죠. 네,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첫걸음이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부디 당신의 손발이 다시 편안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.